2025년은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산업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입길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제조가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는 협동 로봇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그리고 신약 개발의 부분에서도 가속도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조선 제약바이오 AI 주도주 공략 자신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주도주에 집중을 해놓고 쭉 장기 투자하면 된다. 행보 반갑습니다. 오늘은 강정수 박사님 모셨습니다. 박사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희 채널 처음이신데 일단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네, 처음 나와주신 만큼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께 간단하게 자기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독일에서 경제학 학부부터 해서 경제학으로 석사를 마치고 경영학으로 박사를 했는데요. 주된 연구 분야는 기술이 어떻게 시장을 영향을 미치는가, 디지털 기술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는가 쪽으로 했었고, 한국에서도 관련 일들을 좀 많이 했었고, 공직에도 잠깐 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는 AI 서비스 관련된 스타트업을 공동 창업해서 같이 일을 하고 있고요. 뭐 책도 쓰고 있고, 대학에서도 강의도 하고 있고, 여러 채널에서도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워낙 바쁘시잖아요. 그만큼 이 기술이라는 게 요즘 또 세상에서 굉장히 핫한 화두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기술 때문에 또 미국과 중국이 싸우고 있고, 또 기술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서 각 기업들이 워낙에 또 많은 투자를 하고 있고, 결국 누가 과연 이 기술을 가져갈 것인가, 이게 지금 또 초미의 관심사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기술에 관련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는 AI, 자율주행 로봇 이런 등등 관련해서 박사님께 좀 여러 가지 질문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네. 처음으로는 제가 가장 일단 우선적으로 궁금한 건, 최근에 이제 AI 관련해서 중국의 딥시크가 나와가지고 이게 진짜 미국을 위협할 만한 수준인가? 이로 인해서 과연 AI 관련한 기술을 미국과 중국 그 어떤 국가가 가져갈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한 좀 관심도가 높아진 상황이거든요. 박사님 생각 어떠세요? 비유를 쉽게 들자면 에디슨만 있다가 테슬라까지 나와서 직류와 교류의 어떤 논쟁들이 있었지만 결국은 전기 산업이 전 세계로 퍼졌던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개발하는 사람이 에디슨이냐 뭐 테슬라냐, 지금은 직류가 맞냐 교류가 맞냐, 이건 중요하지 않죠. 전기는 저희 삶 속에, 저희 경제 속에, 저희 사회 속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가 된 거고, 전기가 도입됨으로써 산업혁명이 가속화되고 원거리 공장들이 움직이게 되면서 대표적으로 1907년 포드의 모델 T가 컨베이어 벨트에 의해서 전기에 의해서 생산되기 시작하면서 대량 생산 체계 가면서 자동차 혁명이 일어났던 것처럼, 지금 AI는 그 과정에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은 엔비디아다부터 시작해서 반도체를 만드는 곳들, 구글이다, 오픈 AI다, 그리고 딥시크까지 이러한 다양한 모델들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있지만, 결국에는 저는 언젠가는 이것이 직류냐 교류냐는 뒷단에서는 대단히 중요하지만 소비자 단에서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을 쓰시던, 네이버를 쓰시던, 구글을 쓰시던 그 뒷단에 있는 데이터베이스가 있습니다. 오라클이 있을 수도 있고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는데 중요하지 않죠, 소비자에게는. 그 서비스가 작동되는 것이 중요한 것처럼 AI가 어디까지 진화할 거냐면, 우리 곳곳에 우리의 생활 속의 전기처럼 모든 제조업 부분에, 모든 가정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산업적으로 저는 다 들어갈 유틸리티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때까지 가는 과정에서 주도권을 누가 잡을 것인가, 이런 경쟁은 치열하지만 그 AI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들, 이 꼽힐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교육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법률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보험 서비스에서도 그렇고, 모든 서비스에서 AI가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그 과정에 있는 이 기술에 대한 국가 간의 어떠한 대립도 있고, 기업 간의 경쟁도 있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전체적으로 그 과정에 있다. 정말 새로운 어떠한 산업이 근본적인 속성을 변화시키고 있고, 어떤 산업의 경제의 질서가 근본적으로 바뀌고 있는 그 과정이 이제야 비로소 시작되었고, 그것이 조금씩 가속화되다가 딥시크는 여기에다가 가속도를 조금 더 빠르게 하는 이러한 효과를 저는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025년은 여러분 이제 본격적으로 AI가 산업적인 어떤 효과들을 보이기 시작하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산업혁명으로 가는 초입길에 들어섰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제 4차 산업혁명을 앞둔 상황에서 이 4차 산업의 혁명에 대한 정의를 각 부분들마다, 각 전문가님들마다 명확한 정의를 좀 내리지 못하셨었거든요. 그러다가 AI가 등장한 이후로 야, 이제는 확실하게 산업혁명이 맞다. 뭐 이런 얘기들도 많이 나오는 것 같은데 그만큼 AI가 이번 산업혁명에 있어서 핵심 기술이라는 생각이 또 다시금 드는 것 같아요. 굳이 저는 그렇게 차수를 따지는 걸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지는 않습니다. 뭐 증기기관이 1차였고 전기가 2차였고 3차가 컴퓨터였고 4차가 AI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게 1, 2, 3, 4차를 이렇게 굳이 역사적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큰 의미는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뭐 3차 컴퓨터는 그 효용성, 생산성들을 높여내는데 기여를 했다라고 본다라면 이 AI는 생산성을 높여낼 뿐만 아니라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논리들을 바꿔낼 것이다. 사실 1차 산업혁명과 함께 우리가 생각하는 자본주의라는 것이 태동했었죠. 자본주의에 태동을 했고 그 자본주의의 규칙은 1차, 2차, 3차에서 변하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4차 산업의 궁극에 가서는 자본주의가 작동하는 방식도 저는 변할 수 있다. 이런 부분에서 대단히 큰 의미라고 볼 수가 있어서 어떤 산업혁명 초기와 맞먹는 수준의 어떤 경제적 변동을 가져올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에서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AI가 지금 시대에서만큼은 어마무시한 기술이자 무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AI가 우리의 스마트폰 속에서 다양한 서비스 속에서도 드러나겠고 그 다음에 기업에서는 업무의 효율화를 위해서 업무 프로세스 그러니까 노동 프로세스, 프로덕션 프로세스를 변화시킬 거라고도 생각이 들고요. 다양한 시너지 효과도 있죠. 자율주행과 결합되면서 자동차가 결합되면서 인류는 더 이상 매년 자동차 사고가 나지 않는 자동차 사고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사회가 아닌 사회로 진입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신약 개발의 부분에서도 가속도가 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로봇 같은 경우에서도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궁극에서는 작동하게 된다라면 지금까지는 생산성 부분에서만 기술을 생각했다라면 AI는 노동력 자체 우리가 경제학에서 원론에서 얘기하는 L이라고 하는 것. L이라는 것은 항상 제한 조건이 있었는데 이것이 제한 조건이 풀려버리는 그래서 경제가 작동하는 기본 원리가 바뀔 수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인 궁극에 가서 인류의 노동 자체를 바꿔버릴 거라는 저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또 네 번째는 방산산업이죠. 1950년 이후로 2차 대전 이후로 또는 그 전후로 해서 성장했던 미국의 방산산업의 새로운 그 패러다임 훌륭한 전투기에 그다음에 항공모함에 그다음에 탱크에 이런 식의 어떤 작업했던 어떤 전쟁의 개념들이 방산산업이 변하고 있고 이 패러다임이 바뀌면서 신흥 기업들이 록히드 마틴이라든지 보잉이라든지 이러한 전통적인 방산산업을 흔히 말하는 디스럽션 완전히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지금 재편되고 있는 등 다양한 변화들이 모든 산업 속에서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고 이러다 보니 승자와 패자가 다시 바뀌는 이런 과정들에 있다. 그래서 투자자분들은 단순하게 어떤 기업이 몇 퍼센트 올랐냐 이것도 중요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가지셔야 될 안목은 산업의 질서가 크게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크게 변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개별 산업 분야에서는 어떠한 질서 재편이 이루어지고 있고 승자 기업과 패자 기업들이 어떻게 또 다시 바뀌고 있는지 이런 걸 하나하나 보실 수 있는 어떤 식견을 갖추시는 것들이 중요해지는 시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 확실히 저도 최근 들어 그 부분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공부를 하고 있는 만큼 저는 역으로 또 박사님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도 굉장히 또 궁금한데요. 일단 개인적으로 박사님께서는 아까 이제 여러 가지의 변화들이 지금 AI로 인해 나오고 있다. 사실상 모든 산업에 다 침투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써주셨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좀 혁신적인 가장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산업을 좀 어떤 부분으로 보고 계시는지. 저는 이제 가장 인류사적으로 가장 큰 거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이 현실화가 된다라면 휴머노이드 로봇이 경제성을 갖기 위해서는 즉 우리의 인간의 노동력을 대체하기 위해서 우리가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과 함께 공존하는 로봇을 얘기하는 것이고 결국 인간의 노동을 대체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고 함께 일하면서 생산성을 높여낸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휴머노이드 로봇은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는 가능성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인간의 노동성을 하려면 인간의 임금,
즉 최저임금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휴머노이드가 생산되고 판매되고 유지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게 됐을 경우는 도대체 이 최저임금을 어느 나라 기준에 맞출 것이냐, 미국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영국의 기준을 맞출 것이냐, 독일의 기준이냐, 아니면 한국의 기준이냐, 아니면 중국의 기준이냐, 아니면 인도의 기준이냐. 궁극에는 인도의 기준을 맞추겠죠. 지금으로 친다라면. 그렇죠. 인도의 기준으로 맞췄는데도 불구하고 노동의 그 어떤 시간수를 무한대로 증폭시킬 수가 있다라면 이거는 달라지는 게임이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특장점들이 균질화될 수 있죠. 우리가 데이비드 리카도에 의해서 정립되었던 우리가 무역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비교 우위라는 것들이 작동을 했던 거고, 즉 A라는 나라에서 토마토하고 파프리카를 다 잘할 수 있지만 그래도 똑같은 L과 K를 집어였을 경우에는 파프리카를 더 잘 만들고, EU 국가에서는 L과 K를 입력했을 때, 인풋을 했을 때 그래도 토마토에 대한 생산성이 더 높으면 토마토에 집중하고 나는 파프리카에 집중해서 이것을 트레이딩하는 것이 훨씬 더 두 국가가 잘 사는 길이라고 원론적으로는 데이비드 리카도가 비교 우위론을 만들었던 거죠. 네. 그러나 내가 똑같은 휴머노이드를 똑같이 갖고 있다라면 물론 기후 조건이라든지 다양한 투입 요소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생산성의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만 특히 제조 부분에서는 생산성이 균질해지는 효과를 가질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 전체의 그 아웃풋 자체도 분명히 달라지겠고, 트레이드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달라질 수 있을 거고, 이렇게 될 경우에는 흔히 말하는 밸류 체인이 달라지는 거고, 공급망이 달라지는 거고, 모든 경제 질서의 작동 원칙이 뒤바뀔 수 있는 상황까지도 저는 진화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2, 3년 만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지금의 기술적 가능성들은 거길 보고 있는, 그곳을 향하고 있는 거고요. 미국이 지금 옳건 그르건 간에 여러분들이 어떤 정치적인 입장을 갖고 있든지 간에 트럼프 지금 2기 행정부가 마가를 외치면서 실리콘밸리하고 짝짓기를 한 거죠. 실리콘밸리와 짝짓기를 하면서 제조업 부분에서의 다시 강국으로 오겠다. 지금 전 세계에서 제조업에서 미국이 차지하는 게 한 15%고 중국이 차지하는 것이 30%란 말이죠. 근데 중국이 훨씬 더 생산성이 되게 좋습니다. 그럼 중국하고 경쟁할 정도로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특히 노동 생산성이 높아져야 된다는 거고, 이것을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AI로 끌어올리겠다라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미국이 중국과 동일한 노동 생산성을 갖게 된다는 거는 엄청난 혁명적인 변화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는 저는 상상하기도 싫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가져올 변화와 이것이 가져올 새로운 갈등과 이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새로운 세계가에서 부가 생산되고 재편되는 과정들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다는 부분에서 가장 큰 저는 산업적인 큰 변화라고 보고 있어요.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 자체만 보더라도 전문가들이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도 자동차 시장의 30배를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휴머노이드 사업은 대단히 큰 사업이라고 볼 수 있고, 휴머노이드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다 공동으로 작동됩니다. 하나만 잘 된다고 될 수는 없고요. 하나는 AI죠. AI, 즉 휴머노이드 로봇의 뇌를 작동하는, 여기에 이제 전통적인 테슬라 같은 경우는 FSD 기반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는 거고, 여기에 피규어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결별했지만 오픈 AI의 거대 언어 모델을 집어이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인간의 말을 이해하고 인간과 의사소통할 수 있으면서도 노동을 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보게 되는 것이고, 엔비디아가 먼저 앞서가고 있고, 구글도 이제 작년 12월에 출범을 알렸던 피지컬 AI, 원래는 월드 모델이라고 하죠. 이런 부분에서 이들이 새롭게 FSD 접근 방식이 아닌 테슬라의 새로운 어떤 AI 접근 방식을 지금 만들어내고 있으면서 여기에서도 각축전이 일어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엔지니어링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엔지니어링을 무시하면 안 되는 것이, 중국에서 이번에 설날 특집으로 행사할 때 막 로봇들이 같이 춤추고 이런 것들 자체는 하나의 쇼잉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부채춤을 치더라도 그 손가락 자체가 인간의 손가락하고 동일하지가 않습니다. 궁극에 가서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27이라고 하는 디그리 오브 프리덤, 인간의 손 자유도 27과 동일해지지 않으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특수 목적이 아닌 곳에는 인간의 노동을 대체할 수 없을 거라고 보고 있어요. 즉 인간의 손처럼 유연하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대단히 인간이 작업하고 있는 부분들의 노동을 대체할 수가 있게 된다는 거죠. 이 부분에서의 테크니컬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계공학적인 엔지니어링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또 볼 수가 있고요. 여기에 또 배터리 기술도 중요하겠지만, 세 번째로 큰 것은 또 뭐냐면, 지금 코봇 단위에서는 많아야 100대 정도를 운영을 하겠지만, 과연 이 플리트, 군함과 같이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군대와 같이 만 대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동시에 조작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플랫폼들, 2만 대의 로봇을 각각 다양한 것들을 조정할 수 있는 것들, 이런 식으로 이 로봇 집단들을 갖다가 운영할 수 있는 운영 플랫폼을 또 누가 장악할 것인가.
이 부분도 대단히 중요한 기술적인 과제이고 그리고 이걸 누가 먼저 선점하는가에 따라서 이 세 가지 요소 부분에서 시장의 질서 재편들이 저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앞선 AI랑은 조금 더 다른 느낌인 건가요? 운영 플랫폼도 물론 AI가 많이 작동을 하겠죠. 여기에는 팔란티어 같은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도 기능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왜냐하면 다 작업 환경이 다를 테고 교대 시간이라든지 업무에서 에러가 났을 때 어떻게 이것을 보완해 줄 것이라든지 또는 중간에 고장이 났을 때 새로운 로봇을 투입한다든지 이러한 사실은 저희가 상상할 수 있는 그 모든 것 속에서 우리가 노동을 조직화한다는 것이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로봇을 조직화해서 업무 현장에 투입한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은 저는 아니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여기서는 소프트웨어 파워가 중요한데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요즘 나오는 AI 에이전트의 어떤 모델들이 도입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런 에이전트 모델이 도입되기 위해서는 최근에 이제 논쟁이 되고 있는 딥시크의 R1이라든지 오픈 AI의 O1이나 지금 O3 이것이 앞으로 계속 진화하겠죠. 이런 추론 모델이 결국은 뇌의 진화를 인간의 뇌와 유사해지는 거라고 볼 수가 있다라면 새로운 패러다임이라고 할 수 있는 추론 모델들의 진화 속도가 결국은 로봇의 어떠한 집단 운영 체계를 만드는 데도 저는 대단히 중요할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갖춰지면서 휴머노이드 생산 단가가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연간 100만 대는 생산해야 그나마 시장성이 만들어지고 있고 그전에는 대단히 어려운 시기를 통과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연간 100만 대에서부터 단가가 2만 달러 정도까지 만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2만 달러 만들어줘도 유지 보수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그 정도가 돼야 최저임금에 맞출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결국은 100만 대를 연간 생산대를 넘어서야 된다라는 거고요. 그래야 이것이 경제성이 있어진다는 거고요. 기술은 경제성이 없을 경우에는 초기에 과잉 투자가 발생하게 되는 거고 여기에 대한 레비뉴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거품이 낄 수 있는 거거든요. 결국은 대량 생산 체계에 가서 대체자라고 할 수 있는 인간 노동보다 저렴해지는 이러한 순간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AI가 중요하고요. 근데 지금 결국 핵심적인 변화는 이제 미국이 제조 강국으로 올라서기 위해서 기술에 투자하고 있고 이 기술 핵심이 AI와 로봇이다. 네. 그로 인해서 앞으로는 뭐 그게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말씀해 주셨다시피 뭐 연간 100만 대 이상 생산하면서 사실상 이제 인건비보다 저렴해지는 로봇의 생산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본격적으로 로봇이 인간을 대체하지 않겠나. 그러면 그때부터는 진짜 미국 입장에서도 다른 뭐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인도라든지 이런 기타 생산 국가들에게 맡기지 않고 정말 미국 자체 내에서 다 제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제 가능성을 좀 더 판단해 봐야 되겠지만 근데 이렇게 되면 저는 한국은 또 어떻게 될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한국을 지금까지 이렇게 경제 강국으로도 만들었었던 가장 큰 산업이 제조업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한민국의 제조업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도 분명하게 있죠. 원래 로봇이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인간이 하는 위험한 작업들, 반복적으로 루틴한 작업들을 로봇이 대체하려고 하고 휴머노이드가 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자면 LG 에너지 엔솔에서 만들고 있는 이런 양극재와 건식 방법 뭐 이런 복합적인 어떤 제조 공정들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이러한 노하우는 분명하게 휴머노이드 로봇 시장에서도 저는 매우 중요한 제조 공정의 기술력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서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 핵심은 물론 거기에서 인간 노동자들도 중요합니다. 하니스 작업이라고 해서 전기줄을 놓는 거죠. 하지만 현대자동차도 기가프레스를 도입을 할 계획을 해서 집행을 지금 시작을 했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이미 용접 8에서 그것도 일종의 협동 로봇이죠. 용접 같은 경우 로봇들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생산 프로덕션 프로세스는 진화하고 있었다. 여기에서 제조 혁신들은 진화하고 있었고 이것을 갖추느냐 못 갖추느냐 이 노하우를 갖고 있느냐 학습 곡선을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는 대단히 그 나라별에 있어서의 생산력의 차이를 가져오고 있었다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휴머노이드 로봇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결정적으로 뒤바뀌지는 않을 거예요. 오히려 이러한 생산성들을 가지고 있는 곳에서 휴머노이드 결합과 결합되면서 생산성을 더 끌어올릴 수는 있죠. 근데 예를 들면 우리가 뭐 인도 경제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인도에서는 지금 배터리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양극재를 못 만든단 말이에요. 거기에다 휴머노이드 도입된다고 해서 휴머노이드 로봇이 짜잔 하면서 양극재를 만들면서 건식 방식으로 해가지고 배터리를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죠. 갑자기 휴머노이드 들어왔다고 갑자기 삼성전자가 HBM을 성공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으로
생산이 대체될 수 있는 인간에 의해서 작동되고 있는 고인건비 부분들 그 부분 대부분 위험한 일이라든지 반복적인 일들 중에서도 자동화가 어려웠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있다고 해서 갑자기 생산성이 없던 국가가 생산성이 좋아지진 않는다. 왜냐하면 우리가 Y라고 하는 아웃풋의 함수는 K와 L의 함수인데 L이 변동한다고 해서 K도 중요하다라는 거죠. 여전히. 그렇기 때문에 K 함수가 분명하게 요소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L은 지금까지 변하기 어렵다라고 봤었는데 L이 변동성을 많이 가지게 되는 거지. 기본적으로 갑자기 모든 나라가 똑같은 양질의 제품을 모든 제품에서 동시에 생산한다. 이거는 저는 쉽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K는 이제 자본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에는 기술 자본도 포함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술 생산성도 여기다 K에다 보통 포함을 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물론 그 앞에 지수로서 뽑아내기도 하지만 K와 L의 관계 속에서 생산성을 뽑아내기도 하지만 우리가 K라는 거는 자본과 기술 자본과 우리가 재정적인 자본을 얘기하는 것이고 L이라는 건 노동력을 얘기하는 것인데요. 지금 휴머노이드 부분에서는 이 로봇은 이 L 부분에서의 어떤 영향력들을 미치는 건데 K 부분은 직접적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이해하기로는 뭐 당장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미국이 차지한다라고 해서 당장 뭐 진짜 속히 말해 프리미엄 제품이라고 할까요? 예를 들어 뭐 HBM, GPU 갑자기 OLED 디스플레이를 휴머노이드가 만든다? 그럴 일은 없다라는 거죠. 그러면 일단 우리나라 입장에서 이 제조업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이 제조업에 있어서의 핵심적인 그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게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그러니까 지금도 문제되는 것이 메모리 부분에서 DDR 같은 경우는 중국이 쫓아오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이에서 계속해서 기술 격차를 벌려내는 것들이 중요합니다. 이거는 휴머노이드 로봇하고 무관한 거죠. 이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자동화가 많이 되어 있잖아요. 예, 거기에서 연구진들은 휴머노이드 로봇이 대체할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다만 그 연구에서도 AI가 결합되면서 연구의 속도는 가속화될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은 분명히 있어요. 지식 노동에 있어서 AI가 결합되면서 지식 노동의 어떤 생산성 자체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할 수 있는 부분은 AI에게 의존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의미가 있고요. 학술 연구도 마찬가지고 어떤 새로운 물질을 발견하기 위해서도 지금 예를 들면 한국도 LG전자 같은 데라든지 이런 데서 AI 부분을 만들고 있는 것처럼 새로운 물질을 만드는 것 또는 단백질의 새로운 어떤 상호작용의 구조를 밝혀내는 것 이런 부분들은 AI가 가속도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기술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는 거고 이러한 AI를 기술을 갖고 있느냐 없느냐는 신약 개발과 신물질을 개발하고 결국은 신물질을 개발한다라는 것은 반도체라든지 배터리라든지 태양광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에서 계속해서 필요한 부분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에서는 AI가 대단히 중요한 핵심 기술로서 작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전통적인 연구력과 결합되면서 그 연구력의 시너지 효과를 낼 테니까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우리나라 속히 말해 대기업들이 뭐 너나 할 것 없이 다 로봇 쪽으로 투자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입장에서 제조업 관련 기술 격차를 계속 벌리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렇게 지속적으로 또 로봇에 대한 투자도 중요하다라는 말 같은데 이 로봇에 대해서 우리나라가 좀 더 기술적인 역량을 좀 벌릴 수 있을 만한 좀 잠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장밋빛으로 보진 않아요. 지금 이제 협동 로봇에서는 한국 사회가 의미 있게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근데 협동 로봇은 중국도 정말 잘하고 있거든요. 네. 제조가 중심이 되는 나라에서는 협동 로봇을 안 할 수가 없는 거고 사실 한국보다 중국이 앞서 있고 한국도 못지않게 쫓아가고 있는 것뿐인 거죠. 그래서 뭐 이번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 협동 로봇에서 새로운 개념들을 만들어내고 있는 거고 두산 로보틱스도 협동 로봇에서는 잘 하고 있는 거죠. 근데 협동 로봇은 사실은 AI가 결합되어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걸 룰 베이스라고 얘기를 하죠. 인간이 다 코딩에 의해서 규칙들을 갖다 정확하게 다 입력해서 그 입력한 대로 움직이는 거죠. AI라고 한다라는 건 우리가 휴머노이드 로봇이라고 하는 것은 자율성을 갖는 거거든요. 네. 갑자기 일을 하는데 몽키가 떨어졌다. 예상치 않게. 근데 이런 거에는 협동 로봇은 반응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예를 들면 휴머노이드 로봇은 이것을 주어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을 판단할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협동 로봇의 시대는 저는 앞으로 그래도 한 10년 가까이 갈 거라고 봅니다. 근데 협동 로봇의 능력을 갖추고 이 휴머노이드 로봇, 즉 AI 로봇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 AI 로봇으로 넘어가지 못한다라면 분명히 이 시대는 끝나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준비를 갖추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 즉 한국에서 다양한 로봇 기업들이 지금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앞으로 5년에서 맥스 10년까지 갈 수 있는 협동 로봇 시장에서 성장하고 있는 것이지 AI 로봇에서 한국 기업이 성장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보스턴 다이나믹스 같은 경우에도 여기에 어떤 AI 기술을 가지고 있느냐? 없기 때문에 이번에 엔비디아랑 협업을 시작을 한 거잖아요. 엔비디아의 피지컬 A를 받아들이고 한 것은 이 보스턴 다이나믹스의 로봇은 전형적인 룰 베이스로 작동하는
로봇이다. 라는 부분인 거고, 그리고 이것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AI가 필요하다는 부분들. 하지만 테크니컬하게는 대단히 발전된 하드웨어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지만 그래도 또 부족한 거는 손의 자유도는 휴머노이드 로봇에서 결정적인 기술적인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그렇죠. 결국 손으로 일을 하니까. 그렇죠. 예를 들면 어질리티 로보틱스, 아마존이 지금 물류 창고에 지금 투여하고 있는 휴머노이드 로봇이죠. 얘는 집게손을 가졌어요. 집게손이 쓸 수 있는 영역에 노동이 제한됩니다. 근데 아마존은 이거를 의미 있게 투여하고 있는 건 뭐냐면 박스를 나눠서 저쪽 컨베이어 벨트로 옮기고 이쪽 컨베이어 벨트인 걸 이쪽으로 옮기는 쪽으로 그 로봇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물류 박스 옮기는 데는 집게로도 충분하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공장 투입이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런 부분의 특수 목적의 휴머노이드 로봇은 저는 더욱더 일찍 시장이 지금 이미 들어오고 있고 앞으로도 들어올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가장 중요한 거는 되게 섬세한 디테일한 작업들, 전선줄을 놓는다든지 이런 건 되게 인간의 손가락 감각이 되게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의 공장 자동화가 되기 위해서는 이 손의 자유도가 되게 중요하다. 그리고 언젠가는 저는 한 2040년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집에 와서 차 끓여주고 청소해주고 설거지해주고 있으면 좋죠. 너무 좋죠. 너무 좋죠. 그러려면 공장은 예측 가능한 루틴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아무리 위험한 일이라고 해도. 만약에 진짜로 루틴을 벗어나면 공장에서 사고가 나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루틴이 있는데 가정이라는 것 그리고 인간이라는 것이 모든 것에서 예측 불가능성이거든요. 그래서 가정에서 일하기는 되게 어렵다. 그리고 거기 차 끓이는데 집게손으로 한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서빙을 할 때도 제가 어디 있을지 어떻게 알아요? 대단히 자율성을 가지고 있어야 되거든요. 여기서는 AI 기능과 손의 자유도가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대까지 가기는 되게 또 학습할 데이터도 되게 부족하고 변동성도 되게 심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가정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투입되는 것은 우리가 꿈과 비전으로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스타워즈에 나왔던 R2, D2 뭐 이런 애들 도입되는 거는 대단히 오랜 시간이 걸릴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행부 반갑습니다. 우리 여러분들과 함께 행복한 부자가 되기 위해 나아가고 있는 행부 파트너 수비쌤입니다. 2024년 한국 증시는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하지만 2025년을 맞이해 한국 증시는 추운 겨울을 지나 따뜻한 봄을 맞이했습니다. 드디어 본격적인 상승의 기회가 시작된 것이죠. 이 흐름은 최소한 올해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늦지 않은 것이죠. 제가 작년부터 계속 강조하고 주목했던 4년 만에 찾아온 부자될 기회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와 시간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그렇기에 기회가 왔을 때 확실하게 잡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행복 패키지에서는 이미 2025년을 주도할 후보군들을 함께 공부하고 좋은 기업을 선별해 놨습니다. 오감만족 서비스로 매월, 매주 이 과정을 함께 공부하며 투자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행복 패키지가 끝나갈 무렵에는 여러분들의 포트폴리오가 자연스럽게 주도주 중심으로 꽉 차게 돼서 시장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올 한해 봄, 여름, 가을, 겨울 저와 함께 하신다면 4년 만에 찾아온 2025년 이 부자될 기회의 주인공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보면은 미국 주식에 장기적으로 투자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